비트 스위트 금발머리 서프로 다져진 몸에서 풍기는 아우라, 슬픈 눈을 가진 심리학자이자 피트 닥터와 픽사 영화 제작진과 함께 일한 적도 있는 켈트는 지금까지 자기 연민을 실천할 만한 동기가 맞다는 사람이다. 최근에 연락했을 때만 해도 얼마 전에 막내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집을 떠나서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텅 빈 것 같다고 했다. 또 어머니는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진 데다가 심장질환까지 있었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롤프는 결장암으로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다가 4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동생이 떠난 후에 켈트는 뿌리가 없는 느낌에 시달리며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다.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고 한다. 제 삶은 아무리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흘러도 슬픔으로 가득할 겁니다. 이번 생에 저에게 기속감이나 공동체의식이 생길지 확신이 안 서요. 나는 켈트너가 동생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알았지만은 그런 말은 의외라서 놀랐다. 켈트너는 학교에서 중심축으로 꼽히는 분야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대학 중에서 2곳에서 인기 교수로 이름을 날리고도 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와 장성한 2딸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그가 기속감과 공동체의식이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있을까? 하지만 켈트는 슬픔이 남들과 자신에 대한 연민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았다. 동생의 투병과 사망을 겪는 중에도 줄곧 해왔던 대로 행동했다. 롤프의 타고난 인정에 고무받아 오래전에 하던 대로 인근의 센 켄틴 교도소 재수자를 돕는 자원봉사를 다녔다. 고통에 휘말리면 그때가 가장 확실해져요. 그것에 상처를 입고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갑작스럽게 확 느껴져요. 그러다가 교도소를 나오면 동생이 생각하고 명상과 같은 상태에 젖어들어요. 늘 인간의 상황을 그렇게 느껴왔어요. 저는 비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희망에 차 있어요. 하지만 슬픔은 아름답고 슬기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롤프가 세상을 뜨기 마지막 달에 켈트는 날마다 동생에게 감사하기를 실천하기도 했다. 동생이 했던 일들, 동생이 반짝이는 눈빛에 동생이 약자들에게 보여준 인정에 감사했다. 캔버스를 갈 때도 언어의 연구를 할지 결정하면서 동생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과 앞으로 하게 될 일들 모두 그 근원이 동생에게 거슬러 가리라고. 동생을 잃으면 언제까지나 고통에 따르겠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어렸을 때 동생이 깨우쳐진 연민의 샘 역시 그만큼 깊어지리라고. 동생이 떠나면서 제 세계관을 이루는 이 모든 근원이 저에게는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도 해요. 현재 이르러 그가 나에게 들려준 말이다. 내가 경외심, 감탄, 연대에 끌리는 그의 일부가 슬픈 일부와 서로 별개인지 얽혀 있는지 물었다. 소름이 돋을 만큼 절묘한 질문이에요. 서로 얽혀 있고 말고요. 켈트는 어릴 때 가정 파탄을 겪은 이후에 자신의 평생집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갖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을지 모른다. 매년 버클리 캠퍼스에 졸업실 때마다 본능적으로 인파 사이를 훑어보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찾아본다. 한때 자신처럼 가족 없이 혼자 떠돌며 피크닉 테이블에 친척들과 함께 쾌활한 분위기로 모여있는 동급생들 사이에서 왜 자신의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의문을 갖는 그런 아이가 있을까봐. 하지만 켈트는 34살부터 저 버클리 캠퍼스에 머물며 어느덧 47살이 되어서 더 이상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져서 난민처럼 떠도는 학생들도 영원히 아이로 살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 학생들도 자신이 그랬듯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다. 자신의 일을 하면 나름의 모험을 펼칠 것이다. 상실의 그늘과 새로운 사랑의 빛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러다 자신의 인연기 가족 패턴을 반복할 수도 있고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명을 받아 자신보다 어린 동생을 통해 깨우침을 얻은 켈트너가 그랬듯처럼 슬픔의 다리를 건너 맞은편에 기다리고 있는 교감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켈트너처럼 자기 나름의 가정을 꾸릴 것이다. 우리는 왜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는가? 내 일생에서 가장 달콤한 것은 나의 나라 내가 태어났어야 했던 그곳을 향한 갈망이었다. 우아함이 흐르고 세상 물정에 밝은 세련된 이탈리아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란체스카. 제2차 세계대전 말 프란체스카는 미국의 군인을 만나서 결혼한 후 함께 아이오와 주위의 작은 농촌 마을로 이주한다. 마을 사람들은 선량했다.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연로한 어르신을 돌봐주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등으로 기범을 위반한 자들을 내쫓았다. 프란체스카의 남편은 조상하고 헌신적인 평범한 사람이고 프란체스카는 자식들을 사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가족은 키우던 돼지들을 주 박람회에 출발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마을을 떠나게 됐다.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농가에 홀로 남아 고독을 즐겼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쌌던 짐을 다시 푼다. 그리고 자신은 결혼한 몸이고 자식들이 있다는 점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걸려서 떠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과 그 사진작가가 이미 서로를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데려가 주었음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현실 세계로 내려와야 할 때라는 것도 안다. 두 사람이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 그 세계는 무너져갈 것이다. 일주일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작별을 구하고 두 사람은 남은 평생토록 서로를 갈망한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프란체스카는 삶을 묵묵히 버텨나갈 힘을 얻고 사진작가는 새로운 창의선을 얻는다. 수년 후에 그는 죽음의 임박에서 그녀에게 자신의 사진집을 보내며 두 사람이 함께했던 사이를 기다린다. 익숙한 이야기 같다면 책의 출간 후에 열풍이 일어났을 당시에 사람들은 두 개의 진영으로 갈렸다. 한쪽 진영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순수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속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호평을 보냈다. 다른 한쪽 진영에서는 현실적인 난관의 극복한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책임 회피로 봤다. 어느 쪽이 맞을까? 우리는 동화 같은 사랑의 꿈을 놓고 우리에게 익숙한 불안전한 사랑을 온전히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플라톤의 향연에서 언급된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믿어야 할까? 정말 한때 인간 모두가 영혼이 결합되고 두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루면서 아주 황홀하고 힘도 세서 티탄전의 두려움을 일으켰고 그리고 티탄족이 저수에게 우리를 걸러놓게 만들었을까? 작가 진 휴스턴의 말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반쪽을 갈망하는 것에 일생을 바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현실적인 현대세계의 시민이라면 이런 질문에 맞는 답이 뭔지를 알고 있다. 당연히 잃어버린 반쪽은 없다. 소울메이트 같은 것도 없다. 단 한 사람이 당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다. 별 노력 없이 욕구가 한 개도 없고 끝도 없이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결과는 실망뿐이다. 그것은 신경정적이고 미숙한 바람이다. 어른답게 굴며 극복해야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수세기가 지나도록 이와는 다른 관점도 존재해왔다.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이 관점에서는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우리의 갈망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영원히 사랑과 결합하고픈 바람은 인간의 마음 가장 깊숙이 내재된 욕망이며 이런 갈망은 곧 기속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갈망의 뜻은 로맨틱한 사랑만이 아니다. 베토벤의 한이의 성가를 듣거나 빅토리아 폭포를 보거나 기도용 깔개 위에서 무릎을 꿇을 때도 이와 똑같은 갈망이 찾아온다. 하지만 현재는 플라톤의 주장에 대한 반대론이 아주 강한 추세다.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환상. 2010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박시건 스위스 태생의 작가 겸 찰스 알랭드 보통이 뉴욕타임스에서 당신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의 가장 많이 읽힌 특집 기사였던 이 글에는 알랭드 보통의 표현 그대로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고 우리의 모든 갈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포기하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결혼 생활도 더 나아질 거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 보통은 이후에 자신이 세운 단체인 인생학교에서 주관한 1년의 세미나도 열었다. 인생학교는 런던의 한 상점에 본부를 두고 시드니에서부터 LA까지 세계 각지의 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도 LA의 이베일 극장에서 300명의 수강생과 함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보통의 강의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에 하나가 관계는 우리가 더 잘 알거나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반쪽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을 그만 접어야 한다는 얘기다. 큰 키의 알랭드 보통은 교수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영국식 발음으로 낭낭하게 말했다. 기막히도록 유청한 언능과 재치로 강의를 이어가면서 정신분석자 같은 감도로 세미나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했다. 변덕. 자, 이렇게 해서 보통으로 강의 중에는 간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커플들의 이해를 보여주는 편증과도 상명이 되었다. 강의에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반성이 없다는 점도 상기해 두었다. 그 보통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파트너감이 주변에 있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은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고 한다. 4명 중에서 가장 끌리는 사람을 골라보세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3년을 사귀고 나니 아주 힘든 면들이 5가지 있다고. 수강생 중에서 세련된 안경을 끼고 아일랜드식 발음이 매력적인 젊은 남성은 머리에 붉은색 스카프를 두른 애절한 표정의 여성 사진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자기가 외출할 때 우리 집 개가 짖는 표정과 똑같아서 그런지 애정에 아주 목말라 할 것 같아요. 페이즐리 무늬 원피스를 입은 금발머리의 수강생은 도서관에 있는 날씬한 몸매의 젊은 여성 사진을 골랐다. 독서강일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책을 읽든지 파트너도 같이 읽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책을 고르든지 좋은 선정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고요. 달콤 씁쓸한 음악이 담고 있는 순간 감정들. 수십 년 전부터 그의 저서에 탄독해봤으니 처음 드는 생각도 아니지만은 보통은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 익살과 통찰력을 겸비한 작가이자 강연자로 활동해왔는데 이제는 결혼 생활을 구제해주는 능력도 펼치고 있다니. 하지만 그의 통찰력을 우리의 애정서에 적용한다 해도 프란체스카의 갈망 혹은 우리의 갈망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갈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달콤 씁쓸함의 전통은 이런 의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려준다. 전통을 들여다보면 갈망이 로맨틱한 사랑의 영역에서 쏙쏙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로맨틱한 사랑의 영역이 갈망이 생겨나는 근원은 아니다. 오히려 갈망은 먼저 생겨나서 자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로맨틱한 사랑은 갈망이 드러나는 하나의 표출일 뿐인데 어쩌다가 이런 표출이 우리 문화를 선점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갈망은 무수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평생대로 궁금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습격이 같은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슬픈 음악을 좋아하는 걸까? 이쯤에서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동영상 얘기를 해볼까 한다. 이 동영상에는 통통한 볼의 머리카락이 넘어가면서 사이사로 분홍빛 두피까지 보이는 금발머리의 2살 빼기 남자아이가 태어나 참으로 월광 소나타를 듣는 모습이 남겨있다. 아이가 있는 장소는 피아노 독주 회장이고 화면 밖에서 어린 여자 연주자가 혼신을 다해서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는 중이다. 이 동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아이의 눈물에 담긴 의미를 두고 이런저런 해석을 내어놓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어쩌면 슬픔이라는 말도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모른다. 실제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의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 공감력이나 환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도 있었다. 한 사람은 강렬한 기쁨과 슬픔이 역설적이고 신비롭게 뒤섞인 그 곡에 대한 아이의 반응에 놀라워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아이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신경과학자 야크 팽크세프가 말하는 몸소리나 소름 같은 피부 감각, 다른 말로 오싹함을 일으키는 경향은 슬픈 음악이 밝은 음악보다도 훨씬 더 높다. 오싹함. 포르투갈의 민요인 파도, 스페인의 플라멩코, 알제의 아르풍 음악 라이. 이런 현상은 다른 여러 형태의 미학에도 퍼져있다. 비극적인 꿈, 비오는 날, 신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벚꽃을 아주 좋아한다. 심지어 벚꽃 축제까지 열 정도로 좋아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벚꽃을 다른 꽃들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르게 져버리기 때문이다.
모두가 느끼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갈망의 힘. 철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현상을 비극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며 수세기 전부터 수수께끼로 여겨왔다. 왜 우리는 다른 때에는 어떻게든 슬픔을 피하려 들다가 가끔씩 슬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걸까? 현재 심리학계와 신학 영학계에도 이런 의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여러 인을 내놓았다. 월강 소나타 같은 고기 상실이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보다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의 이베스 킬레 대학교의 연구진이 최근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비교적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밝혀졌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전부터 제시된 카타르시스가 있다. 어쩌면 이 옛날 그리스인은 아테네의 연극무대에서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누나를 뽑아버리는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해소를 도움을 얻었을 것이다. 게다가 전세계의 월강 소나타 같은 곡들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해소시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북돋워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교감과 경외감을 고양되게 이끌어주는 것은 슬픈 음악이다. 두려움과 분노 같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전하는 음악은 그런 효과를 내주지 않는다. 작스, 다마시오, 하비비의 결론에 따르면 밝은 음악조차 슬픈 음악보다도 심리적인 보상 효과가 낮다. 하지만 나는 비극의 패러독스를 설명하는 이런 일관된 이론 역시 언뜻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는 비극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것, 씁쓸함과 달콤함의 어우러짐이다. 갈망을 성스럽고 생생력이 있는 힘으로 바라보는 개념은 긍정을 강요하는 미국 문화에서는 아주 이상하게 비춰진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이름과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세계 곳곳에 전해져 왔다. 고대 그리스는 이런 갈망을 포토스라고 칭했고 플라톤은 이 포토스를 가질 수 없는 황홀한 어떤 것을 동경하는 열망으로 정의했다. 포토스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작가인 C.S. 루이스는 갈망이 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가눌 수 없는 갈망. 이런 갈망을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으로 표현하는 일도 있다. 프린체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의 이야기에도 나타나 있듯이 갈망은 곧잘 육체적인 사랑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혹시 아는가? 때때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자신이 정말 그 사람과 자고 싶은지 혹은 정말 울고 싶은 건지 혼란스러울 때의 심정을 그 사람을 가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갖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 그 위에 별을 가져서 황금알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잠자를 갖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뭔가를 그래서 울고 싶어진다. 어린아이 같은 울음이 아니라 고양이 생각나는 망명자 같은 울음을. 피러스를 처음 봤을 때 레우 코너의 마음이 꼭 그랬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또 다른 곳,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처방된 그 물가를 없이 본 듯 했다. 갈망은 최고의 묘제이기도 하다. 다음은 작곡가이자 시인인 닉 케이브의 말이다. 내 예술의 생활의 구심점은 열망, 아니 정확히 말해서 내 뼈 사이로 휘바람을 불며 내 빗속을 타고 흥을 그려온 상실과 갈망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해내고픈 욕망이다. 모든 전통의 핵심에는 이별의 고통과 재결합에 대한 갈망이 있고 때때로 초월적인 재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해 갈망 또한 있다. 갈망. 메카. 숲이 교도들이 신을 부리는 아름다운 호칭대로 사랑받는 일을 갈망하기도 한다.